2028년 6월 28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날 대한민국 바다 및 4천조 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50년 전 한국은 한 이웃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없던 시절 함께 바다를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8년간의 탐사 끝에 그 나라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바다에서 다른 나라가 엄청난 양의 석유를 캐내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지층, 같은 구조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3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천조 원. 이 돈이 지금 여러분 발밑 바다에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꺼낼 권리가 일본에게 넘어간다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헤일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자원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국 해군 전략정보국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세계 바다를 돌며 자원전쟁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5위권. 화려한 숫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숫자가 더 있습니다. 에너지 자금률 2%. 단 2%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약 내일 당장 석유 공급이 멈춘다면 이 나라 경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3만 달러의 번영 뒤에 2%의 취약함이 숨어 있죠. 2023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석유 1,200억 달러, 천연가스 600억 달러, 석탄 400억 달러입니다. 1년에 2,200억 달러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한국 남쪽 바다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칠광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주도 남쪽 약 150km 지점, 동중국해에 위치한 해역이죠.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극 동경제위원회가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사이 세계적 잠재 매장지. 당시 보고서엔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중동에 버금가는 석유 부종 가능성. 한국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20달러였습니다. 지금의 150분의 1 수준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1974년 일본과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함께 탐사하고 함께 나누자는 약속이었죠. 1978년 협정이 발효됐고 양국은 본격적인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8년간 함께 작업했습니다. 시추공 5개에서 7개를 뚫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5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 징후를 확인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986년 일본이 갑자기 발표합니다. 경제성 불충분. 단 4글자로 모든 탐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국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기술도 일본 거, 장비도 일본 거, 심지어 데이터 관리권도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칠광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바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해역입니다. 시후 분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같은 지질 구조, 같은 퇴적 분지입니다. 제칠광구와 연결된 같은 석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석유 시추 플랫폼이 수십 개 서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지층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경제성 불충분이고 다른 쪽은 생산 중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986년 일본의 판단이 정말 맞았던 걸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단 전략적 판단이었죠. 여러분, 제가 20년간 자원 분쟁을 분석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는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나라의 외교도 경제도 남의 손에 달리게 되죠. 한국은 지금 그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6월 28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협정 만료일입니다. 50년간 묶여있던 제7광구 그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죠. 이제 세계 석유 흐름의 큰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석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죠. 그리고 동중국해를 거쳐 한국, 일본,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항로 하나가 막히면 동아시아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혈액이고 경제의 심장박동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혈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동아시아 세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자원 보유량 제로 하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해저 탐사 장비, 시추 기술, 정유 능력 모두 톱 클래스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다루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엄청난 영토, 방대한 인구, 그리고 규모의 경제죠. 내륙에 석유와 가스가 있고 해양 개발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2000년대 들어 시후 분지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연간 수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기술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1974년 체결, 1978년 발효된 한일 공동개발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륙붕 남부 공동개발 협정이죠. 영어로는 조인트 디벨러프먼트 존, JDG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공평한 계약입니다. 양국이 함께 탐사하고 발견된 자원은 반반 나눈다. 깔끔하죠?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탐사 비용입니다. 한국 50%, 일본 50%. 여기까진 공평합니다. 그런데 다음 조항은 이렇습니다. 탐사 데이터의 관리 및 해석은 기술 보유국이 주도한다. 기술 보유국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일본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돈을 냈지만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탐사는 했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권한은 일본이 쥐고 있었던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간의 탐사에서 나온 모든 정보, 모든 수치, 모든 가능성에 대한 판단권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투자자였던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74년 당시 한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200억 달러, 1인당 소득 220달러. 해양 탐사 기술 제로, 시추 장비 제로, 석유 산업 경험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GDP 4,800억 달러, 한국의 24배였습니다. 해양 기술은 이미 세계 3위권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은 믿었습니다. 함께 개발하면 함께 이익을 나눌 거라고요. 학생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불평등 조약이었던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약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계산했습니다. 기술로 주도권을 잡고 정보로 미래를 통제하려 했죠.
한국은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결과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지금 증명되고 있죠.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론 공동 묶임이었습니다. 한국은 8년간 탐사 비용을 절반 부담했지만 탐사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없었습니다. 1986년 일본이 경제성 불충분을 선언했을 때 한국은 반박할 근거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일본 손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같은 돈을 냈어도 정보를 가진 쪽이 판단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이 향후 50년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제적 포위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7광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남해의 지질 구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7광구는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거대한 퇴적 분지죠. 수천만 년간 쌓인 지층이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을 최소 7개 층으로 구분합니다. 각 층마다 다른 자원이 잠들어 있어요. 상부층 2000m 구간엔 천연가스가 집중돼 있습니다. 중간층 3000m에서 4000m 사이엔 석유층이 형성돼 있죠. 하부층 5000m 이하엔 희토류 광물이 퇴적돼 있습니다. 이건 자원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역을 뚫으면 여러 자원이 동시에 나오는 구조죠. 이제 경제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가정은 간단합니다. 만약 한국이 제7광구를 완전히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연간 2200억 달러입니다. 석유 1200억, 천연가스 600억, 석탄 400억 달러죠. 여기에 제7광구 개발 실패로 인한 추가 비용을 더하면 연간 28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약 600억 달러가 추가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죠. 왜 600억이 추가될까요? 제7광구를 개발하면 한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최소 15%를 자체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잃으면 그 15%를 더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하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선 의존도가 높을수록 가격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한국의 무역 흑자는 약 400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600억 달러의 추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면 즉시 20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됩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뒤바뀌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비용이 30% 증가하면 제조업 원가가 평균 15% 상승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기를 쓰죠. 철강, 화학,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15% 오르면 수출 가격도 올려야 합니다. 그럼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죠.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학생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계산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 자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기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을 없애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섭니다. 유럽연합, 캘리포니아, 중국 주요 도시들.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희토류 광물들이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희토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00만 원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될 전기차는 연간 3천만 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연간 150조 원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희토류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 밑에 있습니다. 제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가 세계 3대 해저 희토류 매장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후 분지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겁니다. 석유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희토류까지 노린 거죠. 2015년부터 중국은 해저 채굴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1986년 경제성 불충분으로 떠났지만 그들의 해양 기술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고 배터리 시대가 오는 걸 계산한 거죠. 그럼 한국은 뭘 했습니까? 한국도 준비했습니다. 늦었지만 움직였어요. 2020년 한국은 해저 히토류 탐사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2023년엔 심해 채굴 로봇을 완성했죠. 수심 5,000m까지 작동하는 무인 장비입니다. 늦었지만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총성은 없지만 승패는 명확하죠. 그리고 지금 바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추선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깨어났습니다. 누가 이 바다를 차지하느냐, 누가 미래 에너지를 통제하느냐. 그것이 21세기 동아시아 패권의 기준입니다. 제7광구는 단순한 석유 매장지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에너지 안보이고 산업 경쟁력이고 국가 생존의 문제죠. 2028년 협정 만료 이후 이 바다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한국이 손을 놓으면 다른 나라가 차지할 겁니다. 국제법은 먼저 개발하는 자의 편입니다.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이야기죠. 한국이 에너지 주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한국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이제 1974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의 진짜 내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서였죠. 먼저 표면적인 조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양국은 제7광구 해역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제2조, 탐사 비용은 양국이 균등 분담한다. 제3조, 발견된 자원은 양국이 균등 배분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50대 50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 작업의 기술적 주관은 양국 협의 하에 결정하되 기술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우선 고려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술 있는 쪽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1974년 기준으로 기술이 있었던 나라는 누구였습니까? 일본이었죠. 그럼 제7조를 보겠습니다. 탐사 데이터 및 분석 결과의 관리는 주관국이 담당하며 양국 합의 시 공유한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 시라는 세 글자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진 쪽이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요청할 수는 있었지만 받을지 말지는 일본이 결정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해저 탐사에서 데이터가 뭡니까? 그건 지하 구조도입니다. 어디에 석유가 있고 어디에 가스가 있고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죠. 이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8년간 탐사 비용을 절반 냈습니다.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약 3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돈으로 2,400억 원이었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얻은 데이터를 한국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1986년 일본이 경제성 불충분을 발표했을 때 한국은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론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보여준 건 요약본이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일본은 그 데이터로 뭘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86년 탐사 중단 직후 일본의 해양기술 투자가 급증합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과학기술센터 예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해저 탐사 장비 개발에 뛰어들었죠.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대기업들이 수백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7광구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8년간의 탐사로 일본은 동중국해 전체의 지질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에 자원이 있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게 됐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1990년대 일본의 해저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수심 6,000m까지 작동하는 무인 탐사정을 만들었죠. 3D 지진파 탐사 기술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해역의 석유 개발에 일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제칠 광구에서 투자한 돈의 10배, 100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3억 달러를 썼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데이터도 경험도 일본 손에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정보의 가치입니다. 같은 돈을 썼어도 정보를 가진 쪽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일본은 1986년에 중단했을까요?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였을까요? 제 분석은 다릅니다. 일본은 필요한 걸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8년이면 충분했죠. 지질 구조를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8년이면 됐던 겁니다. 실제 개발은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협정은 50년이니까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술을 완성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길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리고 2028년 협정 만료 시점에 다시 협상하면 됐죠. 그때는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탐사 중단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사는 투자였죠. 한국은 돈을 냈고 일본은 시간과 정보를 샀습니다. 누가 더 영리했습니까? 숫자로만 보면 한국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각성이었죠. 1986년 이후 한국은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늦었지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제칠 광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죠. 먼저 세계 석유 항로의 핵심 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그리고 동중국해. 이 세 곳이 막히면 아시아 경제가 멈춥니다. 특히 동중국해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모두 의존하는 해역이죠.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 제칠광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선 초 단위로 돈이 움직이죠.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경계선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이동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건 돈일까요? 아니면 힘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둘 다 이를 위기에 있죠. 이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시후 분지에 시추 플랫폼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23개입니다. 2010년엔 8개였습니다. 1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죠. 연간 생산량은 석유 300만 배럴, 천연가스 150억 큐빅미터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억 달러 규모죠.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플랫폼을 35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파이프라인도 확장하고 있어요. 시후 분지에서 상하이까지 직통 파이프라인이 건설 중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이죠.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2020년부터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서쪽 해역의 기점을 변경했죠. 작은 섬, 심지어 암초까지 기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상 암초는 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계선을 이래리만 옮겨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있는 자원도 달라지죠. 일본은 법리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2024년 현재 한국은 제칠광구 독자 탐사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환경 영향평가, 외교적 협의, 예산 확보. 절차가 복잡합니다.
빨라야 2026년에 시작할 수 있죠. 중국은 이미 생산 중이고 일본은 경계선을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서류 작업 중입니다.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한국은 진 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계산하는 게임이죠. 그럼 한국이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첫째, 법리입니다. 제7광구는 한국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69년 북해 대륙붕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 법리로 싸울 수 있어요. 둘째, 기술입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급속도로 해양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심 5,000m 시추 기술을 확보했죠. 3D 탄성파 탐사 장비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제 일본 없이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일본과 재협상할 수도 있고 독자 개발할 수도 있죠. 선택권이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국제법은 먼저 개발하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중국이 시후 분지를 선점한 것처럼 한국도 제7광구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탐사를 시작하고 2028년까지 시추를 완료해야 해요.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건 해양학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전이죠. 그리고 금융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결정하죠. 패배는 숫자로 오지 않습니다. 패배는 무관심으로 옵니다. 지금 한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제7광구를 알고 있을까요? 10%도 안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이 모르면 정부도 움직이지 않아요. 표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생존의 문제죠. 2028년 그 운명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안에 한국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바다를 되찾을 것인가, 영원히 잃을 것인가. 그 선택이 다음 50년을 결정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변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입니다. 1986년 일본이 떠난 후 제7광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해양자원공사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 38년간의 연구 투자 내역이죠. 1990년 연구 예산 50억 원, 2000년 200억 원, 2010년 800억 원, 2020년 3,500억 원, 2024년 7,200억 원입니다. 38년간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이 없어도 성과가 안 나와도 국민들이 몰라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탐사 기술 투자액부터 보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해저 탐사 능력은 수심 500m가 한계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1000m까지 가능해졌죠. 2010년엔 3000m, 2020년엔 5000m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6000m까지 가능해요. 제7광구 최대 수심이 5500m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7광구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탐사 기술입니다. 2015년 한국의 수중 드론 탐사 성공률은 30%였습니다. 10번 중 3번만 성공했다는 뜻이죠. 2020년엔 65%가 됐습니다. 2024년 현재는 87%입니다. 거의 9번 중 8번 성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저절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경제는 감정이 없습니다. 숫자와 효율로만 움직이죠.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술이 완성됐어요. 2020년 한국은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3D 탄성파 탐사 기술의 독자 개발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탄성파 탐사는 바다 및 지층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소리를 쏘아서 반사되는 파동을 분석하는 거죠. 이 기술 없이는 어디를 뚫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1986년까지 한국은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의존했죠. 하지만 2020년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개발했어요. 10년 연구 끝에 완성한 겁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 없이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엔 심해 채굴 로봇도 완성했습니다. 수심 5,000m에서 작동하는 무인 장비죠. 암석을 채취하고 샘플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시험 가동 결과 성공률 82%를 기록했어요. 세계 5위권 수준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한국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다시 제칠광구 탐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반응할 겁니다. 즉시 반응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존재의 증명이에요. 한국이 진지하다는 신호죠. 일본이 50년간 조용히 기다린 건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면 그 계산이 틀어집니다. 저는 20년간 군 전략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대가 포기했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 순간 방심하면 역습을 당하죠. 일본은 지금 한국이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바다 밑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술을 만들었고 기술이 가능성을 만들었죠. 이 바다는 돈이 아니라 기억으로 지켜집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난했지만 이 바다를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2025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엄은 투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증명되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의지를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1986년 중단 선언 이후 38년간 제칠광구에 대해 공식 발언이 없었어요.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잊었을까요? 제 분석은 다릅니다. 일본은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포기했다. 2028년 협정 만료 후에 다시 협상하면 된다. 이게 일본의 계산이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수학 중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제칠광구 독자 탐사 및 개발 계획안이죠.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2026년 상반기 탐사 시작. 한국 탐사선 3척을 투입합니다. 해양과학호, 이사부호, 장목호죠. 모두 수심 6,000m급 장비를 갖춘 최신 탐사선입니다. 2단계 2027년 시추 작업. 목표 지점 12곳을 선정했어요. 제칠광구 전체를 격자로 나눠서 핵심 포인트를 정한 겁니다. 3단계 2028년 상반기 평가 완료. 협정 만료 전에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배정됐을까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조 2천억 원입니다. 연평균 4천억 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1986년까지 8년간 한국이 투자한 금액이 3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환율로 2,400억 원이었죠. 지금은 3년에 1조 2천억 원입니다. 8년간 2,400억 원 대 3년간 1조 2천억 원. 5배 규모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장비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탄성파 탐사 시스템 5세트. 이건 일본, 노르웨이, 미국 수준입니다. 심해 시추 장비 3세트. 수심 5,500m까지 작동 가능해요. 무인 탐사 로봇 12대.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탑재됐죠. 이 장비들이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외국 기술 의존도 제로입니다. 1986년엔 일본 없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2026년엔 한국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38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힌 진주를 다시 캐내기 시작했죠. 50년간 잠들어 있던 그 바다를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탐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개발한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죠. 2023년 시범 탐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7광구 북쪽 경계 지역에서 3개월간 탐사했어요. 3개 지점에서 시추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곳 모두에서 천연가스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석유 가능성도 나왔죠. 정확한 매장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1986년에 말한 경제성 불충분은 뭐였습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통계를 이깁니다. 일본은 숫자로 계산하고 떠났죠. 한국은 의지로 버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되찾고 있어요. 1968년 유엔이 발표했을 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1974년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1986년 일본이 떠났을 때 한국은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조선 기술 세계 1위입니다. 해양 플랜트 수출 세계 2위죠. 이제 한국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탐사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용기죠. 50년 전 한국은 기술 없이 용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술과 용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한 학생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해낼 수 있겠네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해낼 겁니다. 반드시요. 2026년 탐사선이 출항하면 일본은 반응할 겁니다. 중국도 주목할 거예요. 세계가 볼 겁니다. 한국이 움직였다. 한국의 바다는 깨어났습니다. 5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바다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석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증명이죠. 한국은 자원을 찾는 게 아니라 주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7광구의 50년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1968년 발견부터 2028년 운명의 날까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7광구는 무엇입니까? 석유 매장지입니까? 경제자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문제죠. 6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20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1970년 한국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만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법부터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일본과 손잡았을 때 불리한 조건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그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1986년 일본이 떠났을 때 한국은 좌절했습니다. 8년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됐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했고 기술을 개발했고 준비했어요. 38년을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죠. 한국은 그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어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운 게 있습니다. 자원이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석유를 개발할 의지가 있었기에 부자가 됐죠.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이 있어서 선진국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유전을 국가 미래로 만들 시스템이 있었기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칠광구가 있어서 한국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강해졌기에 제칠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1968년 220달러에서 2025년 34,000달러까지 150배가 넘는 성장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들은 자원을 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뭐로 기억할까요? 지금은 기술로 기억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드라마.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한국을 자원 강국으로도 기억하게 될 거라고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자원 강국이 됐습니까? 누군가 물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8년이 오고 있습니다. 협정 만료의 날이죠. 그날 한국은 선택할 겁니다. 독자 개발을 할 것인지, 재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50년 전엔 없던 주도권이죠. 그날이 오면 제7광구의 이름은 하나의 의미로 기억될 겁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던 증거. 한 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강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커스 헤일입니다. 20년간 세계 자원 경제를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의 석유 전쟁, 아프리카의 히토류 분쟁, 남미의 리튬 경쟁을 봤죠. 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자원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강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강의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건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제7광구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제가 아니라 기억이었고 자원이 아니라 의지였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바다 위에서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은 자원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다. 한국의 힘은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에게 있죠. 세계가 그 바다를 다시 부를 때 그 이름은 대한민국일 겁니다. 감사합니다.